후손들은 선조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을 것이다.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건가요? 그쵸. 매트릭스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온 겁니다. 영화 자체가. 요거가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에요, 매트릭스. 왜죠? 왜 그런지를 오늘 후반부에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어떻게 보면 이 황당한 주장이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에서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철학자이면서 과학자. 과학자는 아니죠. 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또 석사까지는 과학을 예, 하셨고. 물론 과학을 이해하는 과학 철학자죠. 어떤 분야 하셨어요? 저는 응집물질 물리학. 정말 중요한 거 하셨네요. 어떤 건가요? 예.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오.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끝난다.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커메스트라고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유네스코 동아리였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아리랑 이렇게 캠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아 잘 지내니? 아니 오늘 무게감이 갑자기 네? 시뮬레이션 가설은 언제 처음 나온 겁니까? 이 논리를 제일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제 닉 보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인데 몇 가지 좀 논쟁적일 수 있는 큰 가정을 몇 개 해요. 그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시뮬레이션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돼요. 많은 분들한테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첫째, 우리의 의식적 경험은 전부 다 계산으로 환원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 우리의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셋째,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 후손들은 선조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을 것이다. 요 전제가 꼭 필요해요. 못된 후손들이네요. 그렇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전제가 꼭 필요해요. 물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선조들을 시뮬레이션 할 거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면 객관적 실제는 딱 하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존재하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실제 세계는 하나고 확률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설명이 맞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이거는 사실은 미래 우리 인류가 컴퓨터로 우리를 가상세계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컴퓨터다.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매트릭스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온 겁니다. 영화 자체가. 왜 매트릭스라는 제목이 붙었는지 아세요? 매트릭스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침대인 줄 알았어요. 침대 매트릭스. 왜냐면은 그 키아누 리브스가 눕거든. 1편 보시면 아시죠? 딱 이게 누워요. 누우면서 안락하게 탁 누워. 네.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죠. 그럼요. 근데 그때는 매트릭스인 줄 사람들이. 언어 얘기. 저도 지금 순간 그 매트릭스였나? 당연히 아니죠.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매트릭스라는 게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행렬이라는 뜻이 그 영화 안에 들어갔을까? 요거가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에요, 매트릭스. 왜죠? 왜 그런지를 오늘 후반부에 밝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컴퓨팅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한데 나중엔 가능해지나요? 나중에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요 가설의 핵심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준상 은하가 있어요. 존재합니까? 본 적 없으면 존재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본 적 없으면 존재 안 해요. 왜냐? 아무도 본 적 없는데 뭘 존재를 해. 근데 누군가가 관측을 합니다. 망원경으로. 그때부터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보는 순간만 이 정보가 그냥 시뮬레이션이 되기만 하면 돼. 이게 게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보면은 그늘진 지역이 있어요. 한 번도 탐험하지 않은 곳. 그럼 거기는 사실 컴퓨팅 파워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오버로드나 SCV나 프로보 갔을 때 그게 열리면 그때 뭐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관측한 적 없다면은 우리랑 뭐 광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면 그때 부랴부랴 우주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철학사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 철학자 중에서 바클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정확히 그와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가 진짜로 쓰러진 거냐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있는 사실이 아니냐. 근데 이게 그렇게 아주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게 아마존 밀림을 가시면 그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인류 전체 역사에서 아무도 안 본 나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도 관측하지 않은 나무가 있을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질 기반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나랑 상호작용해서 뭐 광자를 때려가지고 결국 내가 정보를 얻는 건데 그래서 뭔가 보거나 확인하거나 관측하거나 측정하거나 해야지 우리가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관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찬반을 다 소개를 해야 되니까. 반대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어디 있느냐? 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을 어떤 데이터화해서 저장해 놓은 그것이 과연 우주에 그만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체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실체가 맞다. 라고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우주 어려워요. 전체가 컴퓨테이셔널 인포메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 처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니까 그러면 그 우주 전체에 대한 계산이 다른 우주에 있는 우주인의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된다 이러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조차도 궁극적인 수준에서는 다 정보로 환원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게 정확히 어떻게 환원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한 설명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거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재밌잖아요. 조회수가 나옵니다. 왜냐? 시뮬레이션 우주론 썸네일 보잖아요.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할까요? 예. 쉬운 거부터는 왜 구태요? 아, 어려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미래가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현재는 존재하죠. 근데 미래는 우리가 상식직관으로는 미래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미래는 가능태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완전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면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 존재론적으로 있지 않죠.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입장을 철학에서는 현재주의라고 해요. 현재는 존재하지만 미래는 아직 현재하고 동일한 의미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면 미래의 후손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래 후손들은 아직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미래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은 건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인들한테는 그들이 그때가 현재입니다. 맞죠. 그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돌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이유는 이 조건대로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0년의 미래인들이 우리를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까지 온 거예요. 얘네는 3000년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 돌려보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있죠. 교수님 철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지금 그런 입장이 그 철학적으로 현재주의에 대한 비판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라는 개념을 그렇게 절대화시켜서 현재까지만 존재하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현재라는 개념 자체가 맥락의존적이니까 그런 반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시뮬레이션 가서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과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고 뭐 이게 학회에서 뭐 여러 번 이렇게 회자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떤 유명한 SF 작가와 관련된 어떤 토론회가 있을 때 과학자들이 초청이 돼서 견해들 나눠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뭐 이게 진지하게 연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지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걸 또 지지하는 쪽은 이게 이 우주가 컴퓨터라면 반드시 전원을 켜는 시점이 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켜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빅뱅이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거는 게임 속이 아닐까? 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또 재미있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무언가를 만들면은 네. 최소 입자라는 게 있어요. 최소 네. 입자. 보통 뭐 비트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데이터상에서. 예. 뭐 0과 1로 구성된 이 데이터들 이제 뭐 비트라고 해요. 규칙 같은 게 비트로. 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요 비트들이 이제 이
시뮬레이션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겁니다. 그죠? 요거보다 작은 건 없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세계에도 만약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면, 예, 시뮬레이션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플랑크 길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작은 길이입니다.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길이. 네. 나노보다 더 작아요? 엄청 나노 상대도 안 돼요. 네. 나노는 상대. 근데 요 플랑크 길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제한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 네. 버벅거리거나 컴퓨터가 셧다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할 때 뭐 프레임 제한이 있죠. 무리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지 않도록 일종의 제한들을 다 걸어놨어요. 요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와중에 이제 놀랍게도 제한 걸린 하나를 발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네. 뭐죠? 바로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어떤 방법을 써도 최고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거를 넘는 속도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제한이 사실 너무 느려요, 생각보다. 왜냐면 왜 느려? 이 우주 크기를 보세요. 이 우주 크기를 보면은 고작 빛으로 했을 때 태양 정도 거리까지 정도인 거예요. 8분. 근데 그 외에 먼 곳들은 빛으로 관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제한인 거죠. 너희들은 태양계 안에서 살아라. 더 먼 곳은 오지 마. 소프트웨어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는데. 오, 진짜 교수님도 넘어오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조금 아까 그 플랑크 길이는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험적 증거로서 왜 플랑크 길이 같은 걸 생각하는지를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비디오를 볼 때도 그 해상도가 높은 걸로 보면은 네. 훨씬 더 CPU도 좋은 걸 써야 되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상도를 높일수록 시뮬레이션도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해상도를 무한도로 높여야지 우리 시뮬레이션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무한대로 높이면 무한대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실제로 컴퓨터 사양이 엄청 높아져야 아니, 되는 높은 거죠.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가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발산한다고 하는데 계산값들이 다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그 문명이 와도 무한대의 계산 능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무한이 아니면 제한적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쨌든 유한한 계산 능력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랑크 스케일 이하의 길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뭐 재규격화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 방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무한대 정확도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할 수는 있죠. 이거 정리해 보면 재밌네요. 이게 게임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있을 텐데 하나가 가장 짧은 길이, 플랑크 스케일 길이, 또 하나는 빛의 속도에 제한을 걸어놨다. 이 두 가지 빛의 제한이 속도는 근데 있다는 조금 좀 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네. 빛의 속도는 고 속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임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우주가 물질의 작동하는 특성일 수 우리가 있다. 작동하는 물리 법칙에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인 거예요. 우주가 전혀 다른 종류의 우주였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속도가 꼭 그 속도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우주 내에서 우주가 작동하는 물리 법칙에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속도를 바꾸면 우주가 다 바뀌어요. 엉망이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전체 우주가 엄청나게 발전한 그 외계인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얘네들이 우주 법칙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작동하는 법칙, 물리 법칙을 줬을 텐데 그 물리 법칙을 주는 방식이 빛의 속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물리 법칙이 결정이 돼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0켈빈. 273도. 0켈빈 마이너스 273도. 네. 0켈빈 어떻게 할 것이에요? 0켈빈은 어떻게 0켈빈이 왜 있습니까? 마이너스 1켈빈 왜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이너스 273도만 왜냐? 외웠습니다. 0켈빈으로 해놨어요. 켈빈이랑 그 과학자 이름 아래쪽은 붙인 거 없다. 아니에요? 네. 네. 아, 또 켈빈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켈빈경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0켈빈 아래 온도는 없어요. 진짜요? 네. 영하 500도 없어요? 마이너스 273도가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잖아요. 네, 알고 있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 밑은 없어요. 역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밑을 못 내려가. 아니 더 춥게 해도 안 내려가요? 더 이상 추워지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0켈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못해야 돼. 그러니까 압력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 장치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온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고온은 쉽게 만드는데 저온은 어렵고. 고온도 어려운데 고온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한을 못 발견했죠.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는 그냥 모순이 생겨요. 물리학 법칙에 아로새겨 있는 거 그것도. 고온에는 제한이 없어요. 고온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한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전제들이 예전의 철학자들에서는 그냥 하나의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적 가정 정도 수준이었는데 약간 뇌피셜. 예전에 어떤 철학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데카르트의 회의론이 되게 뭐라고 유명하죠.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게 그 악마가 나를 속인 거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데카르트의 악마 모르세요? 데카르트는 압니다. 과학계 4대 악마 중에 아주 귀여운 녀석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 악마입니다.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가설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근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를 포함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중세 때 회의론 전통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다 의심 가능하다는 점들이 있었고 데카르트는 그런 회의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회의론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 지각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 보거나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멀쩡한 사람도 뭐 이렇게 환각을 보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들 즉 내가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증거들이 다 틀렸고 사실은 악마가 나를 속이는 걸 수 있다 인정을 하되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는 여전히 엄청난 의심에도 남아있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주체를 일종의 기반으로 해서 신의 자비로움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세계 전체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하여튼 그 전통 내에서 철학자들이 오랜 논쟁을 했고 데카르트적 상황이 그냥 생각해보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진짜 되겠는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인류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을 시뮬레이션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그 시뮬레이션 내에서 시뮬레이션 또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보스트롬이 보기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우리 레이싱 게임 보면 그냥 폴리곤들이 갔어요. 그냥 누가 봐도 게임이야. 허접했죠. 요즘에 봤어요? 레이싱 게임?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리얼합니다. 리얼 구분을 잘 수준이 아니라 못하겠어요. 레이싱 게임의 장면을 캡처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여주면은 사진과 구분을 아예 못해요. 아하. 그냥 빛의 반사부터 정확하게 모든 그 달리는 장면이 실제 현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과연 재밌는 거는 게임 속 세상에서는 본체를 못 찾습니다 원래.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는 여기 게임인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걔가 갑자기 총 쏘다가 야 근데 본체 어디 있어? 이러지 않잖아. 얘는 그냥 눈앞에 그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뮬레이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게 시뮬레이션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의식적 경험, 느낌, 우리의 자유의지. 생각, 자유의지 이런 것까지도 시뮬레이션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철학적 입장이 등장하고 그게 계산주의라는 입장이에요. 계산주의의 핵심은 모든 것들은 계산으로 다 환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적 그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 경험도 계산으로 다 환원 가능하고 만약에 계산주의가 오르면 우리의 컴퓨팅 파워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의 문제지 그 시뮬레이션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주의를 찬성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 단계에서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제끼는 거예요. 의식적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컴퓨테이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이해하고 싶어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화학적인 작용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고 이것도 결국 물질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다만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경과학이 별로 발달하기 전까지는 신경과학자조차도 저런 생각을 안 했어요. 맞아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고 완전. 우리는 그냥 그 세포들, 뇌세포 어떻게 작동하고 여기서 호르몬 어떻게 작동하고 이것만 이해해. 근데 점점 많이 알수록 화학작용이나 물질작용만으로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신경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그 계산주의가 점점 더 설득력을 갖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산주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에 우리가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아직은. 네. 왜 그러냐면 계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주의자들이에요. 종교적 믿음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영혼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복잡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학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화해 왔어요.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자기장 있잖아요. 자기장. 자기장은 물질이죠. 근데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장은 초자연적 현상이었어요. 그런 게 많죠. 네. 그런 식으로 물질의 범위가 계속 확장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물질 가지고 정신이나 마음이 다 환원될 거다.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듯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무 정확한 접근이세요. 역시 답변 자체가 예. 정말 과학자의 답변입니다. 캐노님도 과학자시잖아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저는 과학자 아닙니다. 철학자예요. 이제 과학자 어디 있어요? 과학자로 과학자세요? 모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과거의 환상으로 봤던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해도가 좀 높아지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 또 점점 해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조금 범위를 좀 넓혀갖고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2014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주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빅뱅부터 1200만 년 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7.98억 년의 역사를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요거를 3개월 동안 8,000여 개의 CPU를 돌려서 했습니다. 준비만 5년 했고요. 초기 조건을 줘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우주랑 얼마나 흡사한지를 보면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잘 넣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과거의 우주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가 이랬구나. 이거는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일이에요. 알아냈나요? 뭘 알아내요? 초기 우주를.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게 정답 -1인데 이게 아니에요. 점점 개선해 나가는 건데. 아니 근데 8,000개 돌렸는데 아직도 못 알아냈어요. 아니, 이걸로 결과가 나왔죠. 네. 결과는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네. 충분히 우리 우주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설명 못하니까 초기 조건 계속 바꿔가면서. 그럼요. 이걸 엠바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과학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인류도 이걸 하고 있다면 미래에서는 당연히 이것보다 복잡한 걸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인 확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 또 제시하겠습니다. 오. 아까 그 영화 매트릭스 말씀드렸죠. 네. 행렬, 매트릭스라는 게 처음에 왜 생겼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매트릭스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시계로 예를 들게요. 시계. 예. 시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날로그 시계. 초침 이렇게 움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죠. 연속적으로. 네. 그죠? 예. 디지털 시계 어떻습니까? 1.1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날로그 시계 있어 없어요? 그거는 보이죠. 물론 뭐 또 소수점 있는 거 있겠지만 네. 그것도 아날로그 시계처럼 완전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입자들이 이렇게 양자 세계에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미시 세계를 연구하다가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물리학적인 어떤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 물리량들이 곱셈을 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 15. 3호. 15. 당연하죠. 예. 왜냐면은 이 숫자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돼. 네. 근데 미시 세계에서 얻어낸 물리량들을 계산해봤더니 곱했을 때 이 순서가 바뀌니까 다른 숫자가 나와. 와.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봤더니 미시 세계 원자량들이 행렬이었던 거야. 행렬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행렬로 돼 있구나.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미시 세계는 디지털일 수도 있겠다. 왜냐?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매트릭스가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원리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 이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구나. 왜냐? 연속적이지가 않아. 실체는 연속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때릴 때 때리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뚝 왜냐면 게임에선 이래. 왜냐?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가 행렬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행렬이라는 걸로 제목을 삼고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직 시뮬레이션 네. 확률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몇 퍼센트?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저희 지금 10분 넘게 토론했는데 네,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봤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서 꺼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내에서 캐릭터들은 이 내부가 소프트웨어인지를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논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논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과학적 사고력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 논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의미가 많지는 않다. 저도 궤도님과 생각이 비슷해요. 아. 뭐냐면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긴 한데 실제로 이 논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철학적으로도 워낙 근본적인 의견 차이여서 계산주의를 찬성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반대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 양쪽에서 누가 맞는지를 상위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과학 철학자로서 과학과 철학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융합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인 거죠. 왜냐하면 철학적 결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는 적어도 한번 그 탐색해볼 만한 주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해요. 확률은 구태여 확률을 저한테 푸시를 하시면 저는 50% 이하로 보겠어요. 확률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귀한 거를 안 주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 10분 토론 마지막 두 분의 오늘 주제에 대한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로 어떤 때냐? 뭐가 좀 잘 안 풀렸을 때. 이 세상은 혹시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근데 그럴 때는 현실이에요. 보통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렇게 믿고 싶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체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자체보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특히 철학과 과학의 접점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두 학문들 사이에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놓고 보면 접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걸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10분 토론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댓글창에 함께 나눠주시면 제작진과 함께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